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실제 낙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 강의 시간 자료 여러분들 잠깐 보시죠. 예 9번인데요. 예 9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제가 임차인들하고 1, 2순위 간의 선후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보충적으로 금액을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예 9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9번을 보시게 되면은 5월 1일자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더라 이게? 6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자로 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짜에 1순위하고 2순위로 해서 건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니까 1, 2순위에 이 사람들의 채권액은 각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 해서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이 일단 1차적으로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이 된다. 왜? 이 임차인이니까 이 확정일자거든요. 확정일자하고 1순위 저당권 간에 또 확정일자하고 2순위 저당권 간에 있어서 그 선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 대 1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대 2순위 저당권 하니까 A는 B요, A는 C니까 A는 B는 C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이 들어가고, 두 번째 보니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동구상의 별구상의 상이한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에 동구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위번호, 별구상에 있어서 경우는 뭐다 이게 접수번호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저당권 하니까 부동산 등기부상의 을구상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을구다 그러니까 동구다 않습니까? 동구상의 동일한 날짜다. 예 9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5월 2일자 동일한 날짜에 동구상에 을구상에 1순위,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다? 순위번호에 의해서 그 선후를 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1차적으로 확정일자 임차인이 왜 저당권과 동순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상태에서 배당이 다 끝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선 변제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다? 우선에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누구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배당이 종결되어 버린다면 아마도 누가 마음 놓고 돈 빌려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 간에 둘이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이 첫 번째는 말이지 이 확정일자 임차인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동순위로 소위 맘먹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끝났단 말이지.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왜? 1순위 저당권은 2순위 저당권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순서적으로는 이게 동순위에 의한 뭐다 이게? 비례 배당을 합니다.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순위가 아닌 차순위란 말이죠. 순위가 틀립니다. 차순위에 의한 흡수 배당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9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 금액이 만약에 9천만 원이라면 과연 이건 어떤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예 9번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도 먼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낙찰자가 그 임차인을 어쨌든 인수를 해야 된다더라. 어떤 부분 인수한다더라. 그 임차인이 배당받고 나서 나머지 못 받은 자녀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낙찰자가 어떻게 100%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동순위 비례배당이다, 차순위 흡수배당이다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배당 금액이 만약에 9천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는 첫 번째 해가지고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9천만 원 이걸 가지고
확정일자 임차인하고 1순위, 2순위 저당권자는 일단 동순위다. 순위가 같다. 일단 같다는 겁니다. 무조건 끝까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같고, 다음에 2단은 어떻게 좀 틀리다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동순위이기 때문에, 자,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3천 안에 계획이 얼마더라, 이게? 6천만 원 나와버리잖아요. 분의 6천 요게 임차인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분의 3천, 요거 분의 3천. 요 3천은 뭐다? 1순위 저당권. 이 3천은 2순위 저당권자. 이런 식으로 하면 1차적으로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시다 보면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이 사안에서 얼마를 배당받느냐 보니까 임차인은 4,500을 비례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1순위 저당권자 2,250, 2순위 저당권자 얼마? 2,250만 원을 배당받는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이건 뭐 머리 아파 복잡해. 그럼 어떻게? 1순위, 2순위 저당권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 버린단 말이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제 법조문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다? 민사 집행법 제91조입니다. 91조 2항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저당권은 경매시 쫙 죽어버린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뭐다? 소멸주의니 뭐 소재주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비례 후순위 이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자하고 동순위로서 비례 배당을 해보니까 얼마? 자기 보증금 6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얼마만 배당받는다? 4,500 배당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1,500만 원은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한다. 우리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동순위에 의한 비례 배당. 왜 확정일자와 1순위, 2순위 저당권자가 왜 동순위냐? 동순위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심심하니까 또 풀어보시죠, 이거죠. 자, 1순위 저당권자의 비례 금액이 2,250, 2순위 저당권자의 비례 배당 금액이 역시 2,250이다. 왜냐면 자기네들 일단 청구 채권액이 3천만 원 동일하기 때문에 비례 배당 금액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자는 2순위 저당권보다도 선순위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얼마다? 3천만 원이란 말이죠. 3천만 원이면은 2순위 저당권자의 비례배당 금액 2,250만 원에서 얼마를 뺏어온다 하더라. 이게 750만 원을 이 사람은 뺏어옵니다. 왜? 내가 선순위니까. 뺏어오다 보니까 1순위 저당권 얼마? 3천만 원. 그러면 2순위 저당권자는 750을 뺏겼으니까 얼마? 1,500.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에 의해 가지고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 금액이 얼마더라? 4,500이 되고 다음에 1순위 저당권자는 얼마? 자기 채권액 3천만 원 전액 다 회수합니다. 왜냐하면 2순위 저당권자의 비례 배당 금액 중에서 자기 채권액을 만족하는 금액까지 싹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2순위 저당권자의 실제 흡수 배당된 결과 얼마? 1,500만 원만 배당이 된다. 그럼 요거 다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합이 9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1순위, 2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들 얼마 배당받는지 우리 크게 개의치 말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다? 얘가 과연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얼마를 배당받아가느냐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인수하는 금액을 알 수가 있고 인수하는 인수 금액을 알아야지만 총 투자에 따른 어떤 게 가능하다? 총 투자에 따른 수익 총 투자에 따른 수익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 책을 내 낙찰된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 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낙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모셔가지고요. 예, 본 사건은 보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1개 경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05 타경 523호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요. 경매 정보지 참고로 요 말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엑스파일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했을 경우에는 맨 먼저 대충 한 7, 8가지 정도는 아마 체크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니까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된다 하더라.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된다. X파일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봐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이 당의 경매 물건에 있어서 권리관계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체크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는 신청 채권자가 누구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요거는 왜 확인한다더라. 그러니까 요 경매 신청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민사 집행법 102조 규정에 의해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다 이랬을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뭐를 경매 절차를 취하가 아닌 취소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자가 누구지? 경매하면 뭐다 이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나눠진다 말이죠. 그럼 임의경매 같은 경우 선순위냐 아니면 후순위냐,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본안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집주인을 상대로